이소연은 딸 김세연의 사식 구제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는 세연의 흑백 영정사진과 하얀 국화 몇 송이, 그리고 며칠째 그대로 놓여있는 과일 접시가 있었다. 방 안은 짙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미약하게 그 공기를 흔들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듯했다. 이소연은 멍하니 사진 속 세연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 사랑스러운 딸 세연은 28배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그녀 곁을 떠나갔다. 이소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8일 동안 그녀의 눈물샘은 이미 바닥까지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저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듯한 먹먹함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딸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돌아온 후 이소연의 삶은 멈춰버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간은 세연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며칠 전 며느리처럼 잘 따르던 사위 최현우가 잠시 들러 인사를 하고 갔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알 수 없는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슬퍼 보였지만 그 슬픔은 왠지 깊이가 없었다.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을 보는 것 같아 이소연은 불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이소연은 멍하니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 조용한 집안에 갑자기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소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현우는 이미 다녀갔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일 49제를 지낼 예정이라고 알려두었기 때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소연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이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딩동, 초인종 대신 나지막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이소연의 심장 소리처럼 가까이 들렸다. 이소연은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똑똑. 이번에는 조금 더 급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동네 아이들의 장난일까 싶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비까지 내리는데 그런 장난을 칠 리 없었다. 이소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의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소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문 밖에는 49일 전 그녀의 손으로 직접 장례를 치러준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았던 딸 김세연이 서 있었다. 세연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늘 밝고 예뻤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뚝뚝 끊어져 있었고 얼굴은 깡말라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무덤에서 막 기어 나온 사람처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세연의 목소리였지만 무덤 속에서 퍼올린 듯 젖은 돌처럼 낮고 무거웠다. 이소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꿈인가? 환각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세연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다. 깡마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기운,
넋이 나간 듯한 눈빛.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마나예요, 세연이. 세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소연은 두려움에 몸을 뒤로 뺐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장례를 치렀고 화장하는 모습까지 보았다. 며칠 전까지도 그녀는 세연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죽은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이소연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연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그러나 그 손끝이 닿자 이소연의 마음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세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았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소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세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섰다. 그녀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이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세연의 뺨을 만졌다.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였다. 세연아, 너 정말 세연이니?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이내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세연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것은 이소연의 손등 위로 떨어져 차가운 공기를 뚫고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이소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세연은 살아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엄마,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이소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의문과 불안이 폭발했다. 그럼 내가 화장한 건 누구지? 유골함에 들어있는 건 누구야? 경찰이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녀는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딸을 품에 안았다. 깡마른 몸이 느껴졌다. 예전에 통통하고 건강했던 세연의 몸이 아니었다. 마치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아 이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딸 괜찮아, 괜찮아. 이소연은 세연을 꼭 안고 흐느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를 덮쳤다. 이소연은 세연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작은 전등불 아래서 자세히 보니 세연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보였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것일까. 이소연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세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세연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최현우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소연은 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세연의 진심이 담긴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현우가 착하고 성실해 보였던 사위가 사실은 딸을 죽이려 했다니. 엄마, 제 이야기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특히 최현우에게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엄마도 해칠 수 있어요. 세연의 말에 이소연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혼란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세연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난 몇 달간의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모든 진실은 이소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그날 밤 이소연은 딸의 존재가 기적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소연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도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세연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듯 울렸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것만 같았다. 세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운 온기가 이소연의 감각을 일깨웠다. 그녀는 이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괜찮아요? 저 때문에 너무 놀라셨죠? 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은 진심이었다. 이소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녀는 딸이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질 때 그저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아니면 사소한 부부 싸움이라도 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을 원망했다. 그때 조금 더 세심하게 딸의 안부를 묻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기운을 놓치지 않았어야 했다. 세연은 그런 엄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현우 씨가 그동안 연락을 자주 했나요? 능 장례식 이후에도 몇 번 전화했었지. 네가 그리워서 보고 싶다고.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제가 없는 동안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너에 대한 그리움만 표현했을 뿐이야. 며칠 전에도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도 괜찮아 보였어. 네가 없어서 많이 힘들다고 그랬어.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공포가 이소연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이소연은 세연을 꼭 안아주며 등을 쓸어내렸다. 세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아니요, 엄마. 아직 안 끝났어요. 세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사람,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연은 최현우의 집착이 시작된 결혼 초기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배려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게 하고 심지어 엄마와의 통화도 옆에서 감시했다고 했다. 이소연은 그 모든 사실에 경악했다. 세연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최현우가 직접 저녁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잠시나마 행복했다. 오랜만에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건넨 물 한 잔을 마신 순간 그녀의 혀는 마비되었고 시야가 흔들렸다. 바닥에 쓰러지기 직전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짓는 최현우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창문 하나 없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이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고 했다. 이소연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소연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세연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돌아왔잖아요. 이제부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 되갚아 줄 거예요. 몇 배로.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심과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소연은 딸의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녀의 딸은 다시 살아날 의지를 되찾은 것이다. 세연은 자신이 탈출하기 위해 최현우의 다리에 칼을 꽂고 달아났던 이야기,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가 자신을 죽었다고 착각했던 이야기를 했다. 제가 도망친 후에 폐가 나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 숨어 지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다 어느 날 편의점 앞 TV에서 제 사망 소식을 봤어요. 세연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뉴스 속보에는 불길에 휩싸인 주택과 함께 신원이 확인된 여성의 소지품이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비통해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최현우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그를 보며 세연은 치를 떨었다고 했다. 엄마가 제 제사를 준비하며 울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타나는 순간 그 사람이 엄마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9일 동안은 그림자처럼 숨어 지냈어요. 엄마 집 근처를 맴돌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엄마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낯선 사람들이 주위를 서성이지 않는지 지켜봤어요. 이소연은 세연의 말에 숨이 멎는 듯했다. 딸이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최현우도 제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를 심판대에 세울 기회. 이소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단호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딸 세연이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녀에게 최현우라는 악마를 심판하고 이 모든 거짓을 밝혀내야 할 사명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 품속에는 따뜻함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험난한 싸움의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이소연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다. 최현우의 뻔뻔한 위선,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세연의 유골함. 이 두 가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세연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세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몇 달간의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탓인지 그녀의 잠은 깊고 평온해 보였다. 이소연은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창밖의 빗줄기는 밤사이 약해져 있었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지자 어제까지 짓눌렸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그녀는 지난날의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할 때 이소연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했을 때에야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병원 연간실로 내려가는 길은 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곳에서 만난 담당 형사 정진호 경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원 확인에 대해 설명했다. 어머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키가 큰 남성을 소개했다. 바로
박민수 과장이었다. 그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그는 이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얼굴 확인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DNA 검사를 진행했고 소지품과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멍 9%, 김세연 씨가 맞습니다. 이소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직접 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박민수 과장의 단호한 태도와 정진호 경위의 조심스러운 표정에 망설였다. 그때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최현우가 이소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확인했어요. 지갑이랑 휴대폰이 다 탔는데 제 손으로 세연이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지갑은 제가 선물해 줬던 건데 많이 타긴 했지만 분명히 그 지갑이 맞아요. 그리고 세연이가 늘 차고 다니던 결혼 반지도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최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이소연은 그의 말을 믿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누구의 말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의 말에 맡겼다. 그녀는 정신없이 장례식과 화장 절차를 치렀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그저 슬픔에 젖어 허수아비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 얼굴 확인을 그토록 말렸을까? DNA 검사는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일까? 수많은 의문들이 이소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잠든 세연의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세연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조금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지만 여전히 깡마르고 창백했다. 이소연은 침대 옆에 앉아 세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 기운은 이소연의 손을 통해 온기를 전달받고 있었다. 이소연은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세연의 손을 놓아주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이소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장례식을 치렀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슬픔에 젖어 있는 연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온 전사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접수 창구로 가서 말했다. 지난대일 제 딸이 여기서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렀는데 관련 서류와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접수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다. 몇 분 후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사망 원인에는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원 확인란에는 DNA 검사 결과 일치라는 한 줄이 전부였다. 얼굴 확인 불가 사유에는 훼손 심함이라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의료진 서명란을 보는 순간 이소연은 깜짝 놀랐다. 그때 화장을 강력히 권했던 박민수 과장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다. 가족 의견 수렴 후 신속 처리. 이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 성급하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당시에도 왠지 모르게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 더욱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사건 당시 다른 의료진 의견이나 추가 검토 과정은 없었나요? 그런 기록은 보이지 않네요. 당시 상황이 워낙 명확해서 별도 검토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그런데 박민수 과장님이 그때 남편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빨리 처리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이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이 아는 사이였다니. 그럼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셨나요?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시면서 유족분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제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최현우가 미리 박민수 과장과 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다. 이소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돌려받고 병원을 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딸 세연이 있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이 잔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병원에서 나온 이소연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사건을 담당했던 정진호 경위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경찰서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소연은 안내 데스크에 가서 정진호 경위의 이름을 말했고 잠시 기다리자 정경위가 그녀를 맞이하러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일로? 정경위는 이소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이소연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고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경위님, 제가 지난번에 사망 진단서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정경위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네,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사망 진단서에 DNA 검사 결과와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신에서 지문은 채취하지 않았나요? 정경위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서류처를 뒤적여 세연의 사건 파일을 꺼냈다. 이소연은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어냈다. 정경위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한 장의 종이를 이소연에게 보여주었다. 화상 상태가 너무 심해서 지문 채취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도 법의학팀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소연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지문 채취 불가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이소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DNA 검사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DNA 검사는 어디서 진행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96.9% 일치로 나왔고요. 그럼 시신의 치아나 다른 신체적 특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나요? 정경위는 서류를 넘기며 꼼꼼히 확인했다. 기록에는 그런 부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재 현장의 소지품과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신원이 최종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편분께서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요. 정경위는 세연의 지갑과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까맣게 그을려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이소연은 그 지갑이 세연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지갑이었다. 하지만 그 지갑이 어떻게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었을까? 그리고 최현우는 어떻게 그 지갑을 알아보고 결혼 반지까지 확인했을까? 이소연은 모든 것이 의도적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최현우는 이미 시신을 바꿔치기 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정경위의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최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결혼 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던 순간 그녀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서를 나온 이소연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바로 보험사였다. 그녀는 세연과 최현우가 결혼 후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리 세연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 서류를 챙겨왔다. 보험사 직원은 이소연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컴퓨터로 가입 내역을 조회했다. 어머님, 따님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 한 장을 출력해 이소연에게 건넸다. 서류를 받아든 이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보험 가입일은 결혼 후 2달 뒤였다. 보험 금액은 무려 5억 2천만 원. 그리고 수익자는 오직 한 명, 남편 최현우였다. 이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시 이 보험금이 지급된 기록도 있나요? 이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네, 사망 확인서가 접수된 지 나흘 만에 수익자 최현우님 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소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망 확인서가 접수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그것도 5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니. 이소연은 직원에게 물었다. 이렇게 빨리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보통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사망 원인도 명확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최현우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세연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결혼 후 2달 만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신을 유일한 수익자로 만든 것. 그리고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시신을 바꿔치기 한 후 계획대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이소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덮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험사를 나왔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혼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세연이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다. 세연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창백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소연은 세연을 품에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세연아, 최현우가 너의 사망 보험금으로 5억을 타갔어.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소연은 세연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우리 끝까지 가자. 그 사람이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해야 해. 세연은 잠시 엄마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이소연은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최현우, 병원, 의사, 보험사 하나씩 무너뜨린다. 이소연은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이 싸움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이소연은 딸 김세연과 함께 최현우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세연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였다. 혹시라도 최현우에게 발각될까봐 조마조마했다. 이소연은 낡은 차 안에서 딸과 함께 숨죽이며 최현우의 아파트 입구를 지켜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사위였던 남자가 이제는 딸을 해치려 한 악마로 보였다. 이소연의 심장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최현우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차림은 장례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수입차 BM 르노 최신 모델을 타고 있었고 명품 시계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이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울렁거렸다. 세연은 옆에서 이를 꽉 깨물었다. 엄마, 저 차,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없던 차예요. 보험금으로 산 게 분명해요. 세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소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두 사람은 최현우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러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들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활발히 나누고 있었다. 이소연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다. 한 번은 최현우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자유의 몸이야. 그동안 정말 답답했거든. 이번에 투자금도 생겼으니까 큰 건 한번 해볼까 해. 자유의 몸이라는 말에 이소연은 경악했다. 아내를 잃고 슬퍼해야 할 남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최현우의 목소리에서는 죄책감이나 슬픔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성공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역시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보험금을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후 이소영과 세연은 좁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작전 회의를 이어갔다. 내가 집을 감시할게. 넌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살펴.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저 찾는 사람들 요즘 눈이 부쩍 날카로워졌어요.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된 술을 놓듯 세밀하게 작전 동선을 그려갔다. 그때였다. 낡은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세연은 반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다. 이소연은 손짓으로 안방 옷장 안을 가리켰고 세연은 숨을 죽인 채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옷장 문이 살짝 덜컥 닫히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최현우였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 속 어딘가가 묘하게 날카로웠다. 이소연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어머 현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서요.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래,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 챙겨야 하네. 이소연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최현우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감시 일지는 다행히 신문으로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소연은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을 돌렸다. 아침은 먹었어?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곧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최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화를 나누고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이소연은 창문 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최현우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며 다시 집 쪽을 흘긋 돌아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세연이 혹시 집에 온 건 아닌지 염탐하러 온 것 같아
이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최현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소연은 안방으로 달려갔다. 옷장 문을 열자 세연이 불안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엄마, 혹시 들켰을까요? 아직은 아니지만 더 조심해야겠구나. 오늘 당장 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드러나면 안 돼.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최현우가 이미 이소연의 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이 작전은 더 은밀하고 철저해져야 했다. 이소연은 딸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과 모성애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이소연은 딸을 위한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연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최대한 인적이 드물고 최현우가 눈치채지 못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소연의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한옥이었다. 한동안 비워둔 탓에 집은 낡았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이곳이라면 안전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세연은 낯선 공간에 불안해했지만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낡은 창고에서 깨끗한 침구와 식기들을 찾아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눅눅한 공기를 환기시키자 조금씩 사람 사는 집에 온기가 돌아오는 듯했다. 세연은 그동안 숨 막히던 지하실과 폐가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자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게 남아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소연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먼저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의 관계를 파헤치기로 했다. 이소연은 대학 동창회 명단, 졸업 앨범, 그리고 동창들이 자주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가깝게 지냈고 심지어 학창 시절에는 같은 밴드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소연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을 넘어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엄마, 그 사람이 저를 죽인 줄 알았을 때 제 시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최현우가 그 시신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세연의 질문에 이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부분은 엄마가 알아낼게. 넌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려줘.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소연은 딸을 안심시킨 후 정진호 경위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경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이소연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교사 또는 보험 사기까지 연관된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있어서요. 경희님, 제가 화장한 시신이 제 딸이 아니라고요. 최현우가 다른 사람의 시신을 제 딸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혹시 그날 화재 현장에서 다른 실종자는 없었나요? 정경희는 서류를 뒤적였다. 화재 당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인근 지역의 실종자 명단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다. 어머님, 말씀 듣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한 구였지만 주변 CCTV를 확인했을 때 화재 발생 직전에 한 여성이 현장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희는 단순 목격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이 혹시 최근 실종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최근에 실종된 여성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윤다혜 씨라고 화재 현장 인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경위는 이소연에게 윤다혜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소연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여자는 세연과 체형이 비슷했다. 이소연은 윤다혜 씨의 실종 사건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정경위는 그녀의 간절함에 이끌려 망설이다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파일에는 윤다혜 씨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윤다혜 씨는 한 달 전쯤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출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려 했는데 혹시 이분 시신이 정경위의 말에 이소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현우가 윤다혜 씨의 시신을 이용해 세연의 사망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소연은 정경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최현우의 위선과 치밀한 범죄 계획까지. 정경위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충격적이라.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설명이 됩니다. 제가 당장 국과수에 재감식을 요청하고 최현우 씨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녹음 파일이나 영상이라도 있다면. 이소연은 정경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악맥에 직접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정경위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세연이 불안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소연은 세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세연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모든 진실을 듣게 할 거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세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그날 밤 이소연은 최현우의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그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넣었다. 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이소연은 최현우를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야, 우리 세연이 유품 중에 너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니? 라고 말했다. 최현우는 이소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흔쾌히 승낙했다. 이소연은 그와의 만남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핸드백 안쪽에 숨기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딸 세연을 위해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약속 장소는 최현우가 자주 가는 고급 카페였다. 이소연이 도착했을 때 최현우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동안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소연의 귀에는 소름 끼치는 위선으로 들렸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최현우는 능숙하게 커피 2잔을 주문하고는 세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카페예요.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라고 말했다. 이소연은 굳게 담은 입술을 겨우 열어 대답했다. 그래 좋네. 현우 네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소연은 손을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핸드백 속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현우야, 사실 내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세연이 꿈을 계속 꾸는데 꿈속에서 세연이가 자꾸만 나를 부르면서 무서워하는 표정이야.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니? 최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세연이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는 다시금 완벽한 사위의 모습을 연기했다. 이소연은 그의 연기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런데 세연이가 죽기 전에 너랑 엄청 싸웠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이었니? 이소연의 질문에 최현우는 눈을 피했다. 그는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 소문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가끔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그건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잖아요. 저는 정말 세연이를 사랑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소연은 최현우의 약점을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현우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네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알아봤어. 5억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너 혼자 받았다고 하더라. 네가 돈 때문에 우리 세연이를 해친 거니? 이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세연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는 이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소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네가 우리 세연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최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우리 세연이를 지하실에 가두고 마약 같은 걸 주사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여자 윤다혜 씨도 네가 죽인 거지? 이소연의 입에서 윤다혜의 이름이 나오자 최현우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던가요? 저를 뭘로 보시고 더 이상 발뺌하지 마. 내가 보험사도 갔다 왔고 경찰서도 갔다 왔고 네가 박민수 과장이랑 오래된 친구인 것도 다 알아. 이제 너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최현우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웃었다. 섬뜩하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죽은 줄 알았던 세연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뒤를 캘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제가 다 했어요. 윤다혜 씨는 원래 아픈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딱 좋은 먹잇감이었죠. 세연이는 쓸모 없어진 인형일 뿐이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 그 인형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네요.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겠어요. 최현우는 섬뜩한 눈빛으로 이소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이소연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서에서 보자, 최현우. 그녀는 녹음기를 든 핸드백을 꼭 움켜쥐고 카페를 나섰다. 최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정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님, 제가 방금 최현우를 만났어요. 모든 걸 자백했어요. 라고 말했다. 정경위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고는 그녀에게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세연이 있는 한옥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최현우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딸을 지켜내야만 했다. 이소연은 최현우를 피해 황급히 택시에 올랐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라도 최현우가 쫓아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다행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읽은 살기는 결코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외쳤다. 기사님, 빨리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희미하게 보였다. 이소연은 손에 든 핸드백을 꼭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최현우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바로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진호 경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경위님, 제가 최현우가 자백한 내용을 녹음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하지만 정경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머님, 절대 경찰서로 오지 마십시오. 최현우가 이미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즉시 어머님 계신 곳으로 출동하겠습니다. 일단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세요. 정경유의 말에 이소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을까? 이소연은 혹시 택시기사가 최현우와 한패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택시를 세워달라고 말했다.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차를 멈췄다. 이소연은 택시비를 던지듯 지불하고는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온몸이 젖도록 빗속을 달렸다.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최현우의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그녀는 세연이 있는 한옥집으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뒤를 쫓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골목길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나왔을 때 한 대의 차량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현우였다. 그의 차는 고급 외제차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소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소연은 뒷걸음질 쳤다. 네오, 네가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께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를 제거하셨더군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최현우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소연은 그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소연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소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핸드백을 잡아챘다. 이소연은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굴러나왔다. 최현우는 녹음기를 집어들고는 비열하게 웃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셨군요. 뭐 이제 소용없지만요. 그는 녹음기를 발로 밟아 부셔버렸다. 녹음기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이소연은 절망감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그때 최현우의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정진호 경위였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최현우를 겨누었다. 최현우, 꼼짝 마. 정경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경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현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현우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정경위의 단호한 손길에 힘없이 끌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정경위는 이소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이소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녹음기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최현우의 치밀한 범죄 계획까지. 정경위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최현우가 어머님께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저도 이 근방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 제게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정경위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실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정경위의 도움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딸 세연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게 진술했다. 세연은 안전한 곳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소연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세연을 다시 만났다. 세연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괜찮아요? 이소연은 세연을 품에 꼭 안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이소영과 세연은 정진호 경위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과 함께 그리고 진실을 믿어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길고 험난한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정진호 경위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이소영과 김세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정경위의 집무실에서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았다. 최현우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운이 없었다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민수 과장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이소연은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최현우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정경위는 최현우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윤다혜 씨의 사진과 신상 정보, 그리고 그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계획이 담긴 파일이 들어있었다. 또한 그의 핸드폰에서는 박민수 과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되었다. 메시지에는 처리 완료, 시신 확인 완료 같은 섬뜩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박민수 과장은 자신이 최현우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현우가 자신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했고 그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다혜 씨의 시신을 김세연 씨의 시신으로 위장하고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자백했다. 이소연은 박민수 과장의 자백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딸 세연이 겪었던 고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다.
정경위는 윤다혜 씨의 가족들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겨 있었고 그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은 80세가 넘은 노모 한 분뿐이었다. 이소연은 윤다혜 씨의 노모를 찾아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윤다혜 씨의 노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살아 돌아오는 바람에 윤다혜 씨의 죽음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윤다혜 씨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다혜 씨의 노모는 이소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의 죽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딸의 죽음을 밝혀준 이소연에 대한 감사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다. 이소연은 딸 세연과 함께 윤다혜 씨의 장례를 다시 치렀다.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식이었다. 그녀는 윤다혜 씨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그녀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윤다혜 씨에게 사과했다. 그녀의 딸 대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죄 없는 영혼에게. 며칠 후 검찰의 기소로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최현우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모든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세연은 법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최현우의 마지막 발버둥을 무너뜨렸다. 법정은 세연의 증언에 숙연해졌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현우에게는 살인 및 사기,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박민수 과장에게는 살인 방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최현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것은 공허하고 텅 빈 눈빛이었다. 이소연은 세연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이소연은 세연을 품에 안고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세연은 엄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이소영과 세연은 그동안 숨어 지냈던 한옥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던가. 이소연과 세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위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한옥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모든 기억이 깃든 그곳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에게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이소연은 작은 밭을 일구고 세연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거나 그림을 그렸다. 세연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었다. 지하실에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그녀의 손끝을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바닷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처음에는 엉성한 그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그림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이소연은 마을 초입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이름은 두 번째 봄이었다. 그녀는 꽃을 보며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꽃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꽃집은 늘 아름다운 꽃향기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소연의 꽃집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그녀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이소연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갔다. 세연은 종종 꽃집에 들러 엄마를 도왔다. 그녀는 꽃다발을 만들고 꽃병에 물을 채우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꽃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정진호 경위였다. 그는 휴가를 맞아 이곳에 왔다고 했다. 이소연은 반가운 마음에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정경위는 세연에게 안부를 물었고 세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사라져 있었다. 정경위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두 분이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을 보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그때 어머님 말씀을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경위의 말에 이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경위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정경위는 최현우와 박민수 과장이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소연은 그들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세연은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바닷가에서 찾은 희망이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바다의 잔잔함과 빛나는 햇살,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동했다. 그녀의 그림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그것을 이겨낸 강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남자가 그녀의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세연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만났던 화상치료 전문가인 오민준 박사였다. 오 박사는 자신이 세연의 그림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화상치료를 제안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싶어요. 이 상처는 제가 이겨낸 증거이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몇 년 후 이소연의 꽃집 두 번째 봄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세연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판했다. 책의 제목은 나를 죽이려 했던 남자, 그리고 다시 태어난 나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었다. 어느 맑은 오후 이소영과 세연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이소연은 세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세연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 엄마랑 이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꿈만 같아요. 세연은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이소연은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딸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순간에 대한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